붉은 머리 클럽. 지난해 가을, 하루는 셜록 홈즈를 만나러 갔는데 그는 다부진 체격에 불그스름한 피부와 빨강색 머리칼을 가진 한 나이든 남자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방해가 될 것 같아 나오려 하자 홈즈가 덥석 나를 붙잡고는 방 안으로 끌고 가며 문을 닫았다. 왓슨, 자네 마침 잘 왔네. 그는 진심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아니네, 자네 얘기 중이잖나. 그렇다네, 열중하고 있었지. 그럼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홈즈는 방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윌슨 씨,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온 여러 사건들을 도와준 친구인데 당신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윌슨 씨는 의자에서 조금 몸을 일으키고는 작은 눈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거기 긴 의자에 앉게나. 홈즈는 내게 말하고는 자신도 소파에 푹 파묻혀 두 손의 손가락 끝을 마주댔다. 그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왓슨, 자네도 나처럼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들과는 다른 기이한 사건들에 흥미를 갖고 있겠지. 나의 소소한 모험들을 자네가 기록하면서 멋지게 꾸며주는 걸 보면 자네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네. 나야 자네가 하는 일들이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지. 얼마 전 메리 서덜랜드 양 사건의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나? 이상한 느낌이나 색다른 점을 찾아내려면 무턱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삶 그 자체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얘기 말일세. 하지만 자네 생각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을 텐데. 그랬지, 왓슨.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내 방법대로 해야 할 걸세. 안 그러면 자네의 논거는 사실적인 힘을 못 받고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내 의견이 맞다고 인정할 때까지 난 자네에게 진저리가 날 만큼 정확하게 증명해 보이겠네. 그런데 여기 제이베즈 윌슨 씨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나 들려주었는데 요즘엔 흔치 않는 이상한 이야기였어. 자네도 들은 적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이상하고 특이한 사건들은 큰 범죄보다는 오히려 자잘한 범죄일 가능성이 더 많고 심지어 범죄라고 할 만한지 아닌지 야릇한 경우들이 있다네. 이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그게 범죄가 될지 아닐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사건의 경과로 보면 내가 이제껏 들은 얘기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것이라네. 그러면서 그는 윌슨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윌슨 씨,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친구 왓슨 박사가 첫 부분을 못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건이 워낙 예사롭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세세한 점들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한마디만 들으면 다른 유사한 수많은 사건들이 곧 머리에 떠올라 그걸 참고로 대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제가 알기로 다른 사례를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뚱뚱한 몸집의 의뢰인은 기분이 좋은지 가슴을 펴며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 한 장을 꺼냈다. 그러고는 무릎에다 신문을 펼쳐놓고 광고란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동안 홈즈가 하는 식으로 그 남자의 옷차림과 태도를 관찰하며 뭔가를 알아내보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알아낸 건 없었다. 남자는 비만형에다 둔하고 투박스러워 흔히 보는 평범한 영국인 장사꾼 같은 분위기였다. 헐렁한 회색 계통의 체크 무늬 바지에 좀 낡은 듯한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여미지 않은 코트 속의 갈색 조끼엔 노쇠줄로 된 시계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시계 끝에 네모로 구멍이 난 자그마한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다.
옆 의자엔 낡은 모자와 비로드 칼라가 달린 색바랜 갈색 외투 하나가 걸쳐져 있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건 불꽃같이 빨간 머리카락과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분노뿐이었다. 더 이상은 특별한 게 없었다. 셜록 홈즈는 예리한 눈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벌써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는 눈짓을 하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분은 전에 손으로 하는 일을 한 적이 있고 애연가이며 프리메이슨 회원이고 중국에 머물기도 했지. 그리고 최근에는 책을 쓰신 적도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모르겠네. 홈즈의 말이 끝나자 윌슨 씨가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집게 손가락으로 신문을 누른 채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니, 홈즈 씨,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일테면 제가 손으로 하는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사실 맞습니다. 저는 선박 제조회사에서 목수로 일했거든요. 당신의 오른손이 왼손보다 한 사이즈 큰 걸 보고 알았죠. 오른손잡이라 근육이 발달돼 있는 겁니다. 허허, 그럼 담배 피는 것과 프리메이슨은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머리 좋은 당신에게는 필요가 없을 텐데요. 게다가 당신은 메이슨의 엄격한 규칙에 위반되는 활과 컴퍼스 모양의 장식을 가슴에 달고 계시는군요. 아, 깜빡 잊었어요. 그런데 책을 썼다고 얘기하는 건 오른쪽 소매뿌리가 5인치 정도 달아있고 왼쪽 팔꿈치 부분이 책상에 하도 많이 스쳐 해진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 달리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에 있었다는 건? 오른쪽 손목에 물고기 문신이 있는데 그건 중국에서만 가능한 거죠. 제가 문신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고 책도 쓰고 있는데 물고기 비늘을 그렇게 분홍색으로 그리는 기술은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게다가 차고 계신 시계줄에 매달려 있는 중국 화폐를 보고 알 수 있었죠. 윌슨 씨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뭐 대단한 방법이라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군요. 그러자 홈즈가 대꾸했다. 왓슨, 보게나. 하여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서툰 짓만 했어. 털어놓지 않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니까 말이야. 이제 내 보잘것없는 명성도 곧 사라지겠구먼. 윌슨 씨, 광고는 찾았습니까? 네, 있군요. 그는 퉁퉁한 손가락으로 광고란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요.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그가 내민 신문을 받아 읽어내려갔다. 붉은 머리 클럽의 알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바논 출신이었던 이지키어 홉킨스 씨의 유지를 받들어 봉사활동에 대해 주당 4파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당 클럽 회원의 공석이 하나 생겼음. 심신이 건강한 12세 이상 붉은 머리카락 소유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음. 월요일 11시 프리트가 포프스코트 7번지 클럽 사무실 내 던컨 로스 씨에게 직접 신청 바람. 이게 뭐지? 나는 이상야릇한 이 광고를 2번이나 읽으며 말했다. 그러나 홈즈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이건 흔한 얘기는 아닐세. 자, 윌슨 씨.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이 광고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건지 말씀해 보시죠. 왓슨, 자네는 신문 이름과 날짜를 좀 기록해 주게. 1890년 4월 27일 모닝 크로니클즈니까 2달 전이네. 좋아. 자, 윌슨 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런던의 금융 중심가 근처 섹스코벅 스퀘어에서
자그마한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날그날 벌어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전에는 직원을 2사람 뒀었는데 지금은 1사람만 쓰고 있어요. 사실 월급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지요. 그런데 마침 그 직원이 자기는 일을 배우기만 해도 좋다고 해서 다른 곳에 반 정도만 주고 있는 겁니다. 기특하군요. 그 젊은이 이름이 뭡니까? 홈즈가 물었다. 빈센트 스폴딩이라고 하는데 젊은이는 아니에요. 아니,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월급을 2배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무튼 자신이 좋아서 하는데 다른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운이 좋으신 거죠. 그 사람도 이 광고만큼이나 유별난 사람이군요. 그건 아닙니다. 그자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사진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찍거든요. 그러고는 지하실로 쑥 끼어 들어가서 현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은 잘해주는데 그 점이 흠이랄까요? 하지만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지금도 가게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엌일과 청소를 해주는 14살 난 여자아이도 같이 있어요. 저는 와이프와 사별해서 둘이 살고 있어요. 특별히 잘 살지는 못해도 그저 먹고 살 만한 정도는 되죠. 그런데 이 광고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2달 전쯤에 스폴딩이 이 신문을 갖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윌슨 씨, 제 머리카락이 붉은색이라면 저 붉은 머리 클럽에 공석이 하나 생겨서 말이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클럽에 공석이 생겨 위원회가 돈의 사용처에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머리 색깔을 바꿔준다면 이 일거리를 따내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거리가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윌슨 씨,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몇 주일씩 밖에도 못 나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어두워질 것 같아서 뉴스를 자주 듣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녀석이 묻더군요. 붉은 머리 클럽에 대해 들은 적이 없냐고요. 제가 없다고 했더니 이상하다면서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응모 자격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나요? 그래서 가입하면 무슨 수익이 있냐고 제가 다시 물었더니 녀석이 그러더군요. 연간 수입이 200파운드쯤이고 일이 간단해서 다른 일에 전혀 구애를 안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간 겁니다. 당연하죠. 전 녀석에게 더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광고를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사장님이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소가 쓰여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미국의 백만장자인 이 사람이 클럽을 만들었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워낙 붉은색이라 자기처럼 붉은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품고 있었대요. 그래서 유산 관리인에게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어 도와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붉은 머리 남자가 수만 명쯤 지원할 텐데. 그러자 녀석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윌슨 씨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응모자는 런던에 거주하는 성인만 해당되거든요. 이 미국인은 젊었을 때 런던에서 첫 사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몹시 애정이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붉은색도 그냥 붉은색이 아니라 정말 불꽃처럼 빨간 머리카락만 된다고 하거든요. 윌슨 씨, 당신이 신청하시고 싶다면 그곳에 잠깐 들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요. 자, 보십시오. 제 머리색은 너무나 근사한 붉은색이라 가서 경쟁해도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녀석이 그 클럽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 같기에 그날은 일찍 문을 닫고 광고에 나온 주소로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그런 광경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사방에서 붉은 머리 남자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프리트거리는 붉은 머리로 숨이 막힐 정도였고 포프스코트는 마치 오렌지가 가득 담긴 수레 같았죠. 세상에나 기절할 뻔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붉은색이 있었는데 녀석이 말한 것처럼 정말 불꽃 같은 빨강색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파를 뚫고 녀석이 저를 사무실 층계 앞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실로 들어갔죠.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군요. 정말 재미있어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의뢰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기억을 더듬고 있는 사이 홈즈가 재촉하듯 말했다. 사무실엔 의자 2개와 테이블 하나밖에 없고 저처럼 붉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왜소한 남자 하나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더군요. 그는 지원자들에게 보통 한두 마디 물어보고 면담을 끝냈는데 제가 들어가자 무척 친절하게 맞으며 다른 사람들이 못 듣도록 사무실 문까지 닫았습니다. 제 직원이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러자 상대방 남자가 말하기를 아주 딱 맞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찾는 모든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한 머리칼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남자는 일어나 뒤로 물러서서 제 머리를 자세히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축하한다며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일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하죠. 잠깐 실례할게요. 하더니 두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당겼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눈물이 나오셨나 봐요. 정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우린 꼭 확인을 하거든요. 가발을 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염색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서요. 심지어 구두 왁스를 칠하고 온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인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합격자가 결정됐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낙담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흩어지더군요. 그때서야 관리인이 자신을 소개하며 말하는 거였어요. 이름이 던컨 로스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 백만장자의 은혜를 받아 연금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 결혼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의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말하더군요. 큰일인데요.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유감스럽네요. 이 클럽의 기금은 붉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그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고 있거든요. 당신이 독신이라니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고요. 저는 낙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그 결점은 치명적인 건데 당신처럼 훌륭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우리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제 직원이 끼어들어 말했어요. 윌슨 씨, 그런 건 문제없지 않나요? 제가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10시부터 2시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홈즈 씨, 전당포는 대개 초저녁에 바쁩니다. 그리고 금요 전날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바쁘지요. 그러니 오전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이 믿을만하니 가게를 맡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급료를 물어봤죠. 일주일에 4파운드라고 하더군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물었지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일은 뭐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근무 시간 중에는 여기에 꼭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밖으로 나가면 이 자리는 끝장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유언장에 명기돼 있거든요. 그건 규칙 위반이라고 말이죠. 하루 4시간이니 외출할 일은 없어요. 하고 제가 말했죠. 그랬더니 병이 나도 안 되고 그 밖에 어떤 이유가 있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 그가 못 박듯이 말하는 거였어요. 어쨌든 사무실에 있든지 아니면 파면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할 일이 대체 뭐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더군요. 백과사전을 필사하는 겁니다. 저기 책장에 제 1권이 있어요. 잉크와 펜과 앞지는 직접 가져오시고 테이블과 의자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요. 저는 물론 오겠다고 대답했죠. 그가 말하더군요. 제이베즈 윌슨 씨, 그럼 알겠습니다. 이 행운의 일자리를 얻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고는 그와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얼떨떨하더군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마음이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모두 장난이거나 사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갈수록 점점 그런 확신이 강해졌어요. 아니, 누가 도대체 그따위 유언을 하겠어요? 백과사전을 베끼는 애들 장난 같은 일에 그렇게 큰 돈을 쓰겠는가 말이에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죠. 빈센트 스폴딩은 제 기분을 맞추려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저는 자기 전에 이미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쨌든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잉크와 펜 등을 사들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말로 저를 위해 책상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걸 보러 덩컨 로스 씨가 와 있었어요. 그는 제게 A부터 시작하라고 이르고는 나갔어요. 그리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끔 들렀죠. 그는 정확히 2시에 다시 와서는 제가 베껴 쓴 분량을 보고 칭찬을 하더니 제 뒤에서 문을 잠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그렇게 해나갔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자 로스 씨가 일주일 급료로 4파운드를 주더군요.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얼마 뒤 로스 씨는 아침에 한 번만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아예 얼굴도 내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 저는 문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했죠. 어쨌든 수입도 좋고 저한테도 적절한 일이라 쫓겨날 일은 시도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8주가 흘렀습니다. A도 거의 끝나가고 조만간 B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종이값도 꽤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요? 네,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10시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더군요. 이게 그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붉은 머리 클럽을 해산한다. 1890년 10월 9일. 홈즈와 나는 그 종이를 읽으며 윌슨 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뭐가 그리 우스운가요? 윌슨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물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저를 비웃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찾겠습니다. 홈즈가 막 일어나려는 윌슨 씨를 말리며 외치다시피 말했다. 아니요. 자, 이런 사건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특이한 사건입니다. 사실 좀 재미있는 구석도 있습니다. 이 종이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다른 사무실에 가서 의논을 했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1층에 사는 집주인한테 가서 물으니까 붉은 머리 클럽이란 건 들어본 적도 없다지 뭡니까? 던컨 로스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사호실에 그 남자 모르냐고요. 그제야 주인은 붉은 머리 남자를 기억하더군요. 그런데 그는 윌리엄 모리스라는 이름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새 사무실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들어와 있었던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어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성 바오로 성당 근처에 있는 킹 에드워드가 17번지라고 일러주더군요. 저는 곧바로 갔죠. 그런데 그곳엔 인공 무릎 관절 제작 회사만 있고 윌리엄 모리슨이 던컨 로슨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할 수 없이 가게로 돌아와 빈센트 스폴딩에게 말했죠. 그러자 그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언젠가 편지라도 오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일이 날아갈 판인데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전부터 듣기에 당신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히 도와준다고 해서 말이죠.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의뢰한 사건은 참 희귀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요, 심각하죠. 주당 4파운드가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아니죠. 당신은 그 괴상한 클럽에 대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백과사전에 A로 시작되는 단어들에 대한 지식도 얻고 돈도 한 30파운드 벌었으니 말이죠. 클럽 때문에 당신이 손해본 건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 그따위 일을 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만일 장난이었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죠. 32파운드나 썼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힘 닿는 데까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윌슨 씨,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 스폴딩이라는 직원은 언제부터 일하고 있는 거죠? 한 달 전쯤부터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광고를 냈더니 찾아왔더군요. 그 사람 혼자만 왔습니까? 아니요, 10몇 명 왔었어요. 왜 그 직원을 뽑았나요? 성격이 좋아 보이고 월급이 적어도 상관없다고 해서요. 그 사람 인상착의는 어떤가요? 몸집은 작은데 탄탄한 편이죠. 30살이 넘었는데도 얼굴에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이마에 화상 흔적으로 허연 얼룩점이 있고요. 홈즈는 잔뜩 구미가 당긴 듯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 남자 귀에 귀고리 구멍 있는 거 보셨나요? 네, 있어요. 어렸을 때 집시가 해줬다고 하더군요. 홈즈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뭔가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 아직 가게에 있다고 했죠? 그럼요. 좀 전에 보고 나왔거든요. 당신이 없어도 성실히 일합니까? 별로 신경 쓸 건 없으니까요. 오전엔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윌슨 씨. 며칠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는 해결될 것 같군요. 의뢰인이 돌아가고 난 뒤 홈즈가 물었다. 어떤가, 왓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참 희한한 사건인 것 같아. 나는 느낀 대로 얘기했다. 사건이 괴상할수록 내용은 단순한 경우가 많다네. 평범한 얼굴이 기억하기 어려운 것처럼 특별한 게 안 보이는 사건이 더 복잡하지. 근데
이 사건은 빨리 끝내야만 할 것 같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파이프 3대쯤은 피워야 할 것 같네. 지금부터 50분간 말 걸지 말아주게.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파이프를 물고 눈을 감았다. 한참 후 그가 잠든 것 같아 나도 졸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파이프를 내려놓았다. 오후에 성 야고보홀에서 사라사테 연주가 있다네. 어때? 자네 몇 시간 낼 수 있겠나? 그가 느닷없이 말했다. 그러지 뭐.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까. 내 직업은 시간을 많이 뺏는 일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럼 모자를 쓰게. 먼저 시내에 나가 점심 식사를 하세. 프로그램에 독일 곡이 많은 것 같던데. 난 이탈리아나 프랑스 곡보다는 독일 곡이 더 취향에 맞다네. 독일 음악은 내적이거든. 오늘은 인간의 내적인 면을 좀 고찰할까 하네. 자, 가세. 우리는 올더스게이트까지 지하철로 가서 윌슨 씨의 가게가 있는 섹스코벅 스퀘어로 걸어갔다. 동네는 활기가 없고 쓸쓸하니 지저분한 편이었다. 길 한모퉁이 건물에 제이베즈 윌슨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걸려 있었다. 셜록 홈즈는 그 앞에 서서 찬찬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걷다가 가게 앞으로 돌아와 건물들을 세세하게 관찰했다. 그러고는 전당포 앞 돌바닥을 지팡이로 2~3번 탕탕 두드리더니 문을 노크했다. 곧 문이 열리며 수염을 깨끗이 면도한 약삭발라 보이는 젊은이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다. 고맙소. 다름 아니라 스트랜드가를 찾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3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신 후 다음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젊은이는 시원스럽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아주 재빠른 놈이구먼. 홈즈가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저놈은 재빠르기로 치면 런던에서 4번째 안에 들 거고 대담하기로는 3번째 안에 들 거야. 저놈 하는 일은 전부터 좀 알고 있었지. 그런가? 저놈은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걸로 여겨지는군. 저놈 얼굴을 보려고 일부러 길을 묻지 않았나? 얼굴을 보려는 게 아니었네. 그럼 뭐였나? 바지 무릎이었어. 뭐라도 발견했나? 예상했던 대로. 근데 아까는 왜 돌바닥을 지팡이로 두들겼나? 왓슨, 지금은 잡담할 때가 아니네. 관찰해야 해. 우리는 적지에 들어온 스파이라고. 섹스코박 스퀘어는 대충 봤으니까 이제 이곳과 등지고 있는 길을 좀 살펴보세. 모퉁이를 돌아 나가자 그곳은 큰 대로로 수많은 마차들이 오갔으며 보도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홈즈는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자, 이 거리에 있는 상호들을 순서대로 기억해두게. 런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게 내 취미라네. 담배가게, 모티머 상점, 신문 가판대, 시티 앤 서버벤 은행의 코박 지점, 채식 음식점, 맥팔렌 회사의 마차 제조소. 이쯤하고 자, 어디 가서 욕이나 하세. 그리고 바이올린을 들으러 가는 거야. 홈즈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며 연주도 잘하고 작곡도 했다. 그는 성 야고보홀의 맨 앞자리에 앉아 행복에 도취되어 멜로디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했다. 음악에 취한 지긋한 미소와 나른한 눈은 평소 냉철하고 예리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는 극도로 엄격하고 민첩한 데가 있는 반면에 내적 감성은 무척 시적이고 명상적이었다. 그래서 그의 기분은 때로 극단적으로 이완됐다가 또 무서울 정도로 치닫는 진동을 일으키곤 했다.
일테면 몇 날 며칠을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작곡을 구상하거나 고서를 읽을 때는 탐정가 특유의 가차없고 냉정한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벼랑간 어떤 욕망이 생기면 기막힌 추리력과 직감이 솟아나 혹시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날 오후에도 난 그가 음악에 심취해 있는 걸 보고 조만간 그가 사냥하려는 자들의 머리 위에 불운의 먹구름이 몰아닥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왓슨, 자네는 곧 들어갈 건가? 성 야고보호를 나서며 홈즈가 물었다. 그럴까 하네. 난 일을 한 가지 보고 가겠네. 섹스코박 스퀘어 사건은 아주 심각해. 뭐가 문제인가? 아주 음흉한 짓을 꾸미고 있는 놈이 있거든. 그걸 막을 만한 시간은 분명 있지만 오늘이 하필 토요일이라 좀 문제가 되네. 오늘 밤에 자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몇 시에 말인가? 10시면 되겠네. 그럼 10시에 베이커가로 가지. 좋아. 그리고 참 위험할지 모르니까 권총을 지참하게 놔. 홈즈는 어느새 휙 몸을 돌려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내가 우둔하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데 셜록 홈즈와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어리석다는 느낌이 들어 우울해졌다. 이번 일도 나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들었고 똑같은 걸 봤는데도 그는 벌써 사건의 경과와 앞으로 벌어질 일 등을 꿰뚫고 있는 반면에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호하고 이상한 사건으로만 여겨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며 난 붉은 머리 남자가 한 모든 이야기와 그의 가게에 간 일, 그리고 홈즈가 헤어질 때 한 말 등을 모두 다시 떠올려 보았다. 오늘 밤에 어디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왜 권총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나로서는 짐작되는 게 없었다. 그러나 홈즈의 말에는 전당포에 그 점원이 바로 흉악한 일을 꾸미는 놈이라는 암시가 들어있었다. 난 이 수수께끼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10시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9시 15분쯤 집을 나섰다. 홈즈의 집 앞에 도착하자 마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남자 2명과 얘기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경시청의 피터 존스였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크고 음울한 분위기였는데 모자를 손에 들고 고급스런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아, 이제 다 모였군. 홈즈가 말하며 재킷을 여미고는 사냥용 채찍을 꺼내 들었다. 왓슨, 존스 형사는 알고 있지? 그리고 이쪽은 메리웨더 씨인데 오늘 밤 모험을 같이 할 걸세. 왓슨 씨, 좀 힘을 합쳐봅시다. 존스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홈즈 씨는 사냥감을 몰아내는데 워낙 노련하시죠. 막다른 데에 몰아넣고 나면 마지막으로 손봐줄 똘똘한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되고요. 잡고 보니까 피라미 한 마리였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요. 메리웨더가 썰렁하니 되받았다. 홈즈 씨는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이분은 독특한 방법을 쓰거든요. 신뢰가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홈즈 씨는 이론을 앞세우고 공상에 좌우되는 점도 있긴 하지만 천부적인 탐정이시죠. 전문 경찰보다 더 예리하게 파헤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숄토 살인 사건이나 아그라 보물 도난 사건 같은 거 말이죠. 존스가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전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없는 게 좀 유감스럽군요. 토요일 밤에 브릿지를 안 하는 건 17년 만이거든요. 메리웨더가 대꾸를 했다. 아무튼 두고 봅시다. 오늘 밤 판도는 큰 액수가 걸려 있어요. 어려운 승부였죠.
메리웨더 씨, 당신의 판돈은 3만 파운드가 걸려 있고, 그리고 존스, 자네는 그렇게 바라던 범인을 체포하는 거네. 홈즈의 말에 존스가 이어서 설명을 했다. 존 클레이는 살인범에다 절도범, 위조지폐 제조범이죠. 아직 젊은 놈인데 워낙 위험해서 저는 누구보다 먼저 그놈을 잡아놓고 싶답니다. 정말 무서운 놈이거든요. 그놈 할아버지는 왕족 출신으로 공작인데 이놈도 이튼과 옥스퍼드를 나왔죠. 손재주가 비상하고 머리도 좋아 어딜 가나 나타났다는 소문만 있을 뿐 그의 거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스코틀랜드에서 강도짓을 하고 다음 주에는 코놀에서 고아원을 짓는다며 돈을 뜯어가는 시기죠. 여러 해를 뒤쫓았는데 아직 얼굴조차 못 봤어요. 그럼 오늘 밤에 그놈을 당신한테 소개하죠. 존 클레이는 나도 좀 아는데 당신 말대로 이 방면엔 분명 1인자예요. 근데 벌써 10시가 지났네요. 자, 출발하죠. 두 분은 앞마차에 타세요. 나와 왓슨은 뒷마차를 탈 테니까요. 마차에 올라탄 홈즈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오후에 음악회에서 들은 곡을 흥얼거렸다. 우리는 가스등 아래에서 미로와 같은 길을 한참을 지나 파딘턴가에 이르렀다. 이제 거의 다 왔네. 메리웨더라는 사람은 은행의 중역인데 이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다네. 그리고 존스는 함께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어. 경찰로는 완전히 무능하지만 나쁜 친구는 아니지.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용감하다는 거야. 불독같이 한번 잡았다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있거든. 자, 다 왔네. 도착한 곳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갔었던 인파가 많은 큰 길이었다. 마차에서 내린 우리는 메리웨더의 안내로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한 문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작은 마당이 있고 그 안쪽으로 육중한 철문이 보였다. 철문 안으로 들어가 돌계단을 내려가자 막다른 곳에 탄탄한 목책 같은 게 세워져 있었다. 메리웨더는 거기서 랜턴을 켜고는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 세 번째 문을 열어 지하실로 안내했다. 그곳엔 광주리와 큰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은 위에서 습격을 받을 염려는 없겠군요. 홈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래로부터도 걱정 없어요. 메리웨더가 말하며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다. 근데 이상하게 텅 빈 소리가 나네. 메리웨더가 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좀 조용히 해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했는데 무슨 실망스러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방해가 안 되게 당신은 저 상자 위에 가서 좀 앉아 계시겠어요? 홈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자 메리웨더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서운한 얼굴로 상자 위에 가서 걸터 앉았다. 홈즈는 곧바로 랜턴을 비추며 바닥의 돌들 사이를 확대경을 대고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일어나더니 확대경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직 최소한 1시간은 있어. 전당포 주인이 잠들기 전에는 놈들도 행동 개시를 못할 테니 말이야. 그러나 잠들자마자 곧바로 덤벼들 거야. 일찍 끝내야 달아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왓슨, 자네도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여기는 런던에서 제일 큰 은행인 시티 지점의 지하실일세. 메리웨더 씨는 이곳 이사인데 그 악당이 왜 이곳 지하실을 노리고 있는지 설명해 줄 거네. 프랑스 금화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금화를 노릴지 모른다는 생각은 벌써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우리는 몇 달 전 프랑스 은행에서 나폴레옹 금화 3만 개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기도 전에 이 지하실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갔어요. 여기 있는 상자 속에는 금화가 2,000개씩 들어 있습니다. 한 지점에
이렇게 많은 금화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시간 후면 사건이 본격화될 테니까 메리웨더 씨, 여기 랜턴에 꼭 덮개를 씌워주세요. 그럼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별 수 없죠. 당신이 즐기는 브릿지 게임을 해보려고 카드를 한 벌 가져왔는데 놈들의 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진척돼 있어서 불을 켜둘 수가 없군요. 먼저 각자 위치를 정해둡시다. 거친 놈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기습을 한다 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게 되거든요. 저는 이 상자 뒤에 숨을 테니까 당신은 그쪽에 숨으세요. 그리고 제가 놈한테 불빛을 비추면 당신은 재빨리 뛰어나가세요. 만일 놈들이 총을 쏘면 그때는 왓슨, 자네도 총을 쏘게. 나는 권총 방아쇠를 세워 상자 위에 놓고는 그 뒤로 숨어들었다. 기대감과 불안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인지 축축하고 냉랭한 공기 속에서 뭔가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퇴로는 단 한 군데야. 건물 안으로 빠져나가 섹스코박 스퀘어로 나가는 길뿐이지. 존스, 수배는 해뒀겠지? 경감과 순경 2명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구는 완전히 막았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 긴 시간이 흘러갔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기다린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였는데 마치 밤을 지샌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몸은 뻣뻣하게 마비되는 것 같았고 귀만 극도로 날카로워져 다른 사람의 숨소리까지 다 들려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줄기 불빛이 비쳐들었다. 처음엔 돌바닥 위에 점처럼 작게 비치더니 차츰 커지며 노란색으로 길어지다가 이윽고 바닥에 갈라진 틈이 생긴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틈새로 여자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 뭔가를 더듬었다. 손은 1분쯤 계속 더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물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난 뒤 커다란 돌판이 하나 위로 솟구치더니 그 아래 구멍에서 불빛이 올라왔다. 그리고 반듯하게 생긴 젊은 얼굴 하나가 그 구멍에서 솟아올라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몸을 빼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재빠른 동작으로 다른 동료를 끌어올린 다음 같이 밖으로 나왔는데 뒤따라 나온 녀석 역시 왜소한 몸집에 얼굴은 창백하고 붉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됐어. 끌과 자루 꺼내. 먼저 올라온 놈이 목소리를 잔뜩 죽이며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입에선 외마디 소리가 터져나왔다. 제기랄, 안 되겠다. 아치, 뛰어들어가. 빨리. 걸리면 교수형이야. 홈즈가 벌써 한 놈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었다. 다른 놈은 구멍으로 들어가려다 존스에게 옷자락이 잡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총이 번쩍였지만 홈즈가 채찍으로 손목을 내리치자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소용없어, 존 클레이. 도망칠 곳은 없으니까.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런 것 같군. 다행히 내 친구는 달아났지만. 놈 역시 침착하게 말했다. 밖엔 3사람이 대기하고 있는걸. 홈즈가 말했다. 제법 꼼꼼히 준비한 모양이네. 박수라도 쳐드릴까? 우리야말로 자네에게 감탄하고 있네. 자네의 붉은 머리 클럽의 아이디어는 이색적이고 효과도 있었지. 홈즈의 말에 존스가 얼른 수갑을 꺼내들었다. 자네 패거리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지. 구멍에 빠지는 건 나보다 자네가 훨씬 잘할 것 같네. 자, 손을 내놓지. 네 불결한 손이 닿지 않도록 해. 너는 모르지만 난 왕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에게 말할 때는 날이라든가 부디 하고 말하기 바란다. 수갑이 채워지자 놈이 종알거렸다. 아, 그렇습니까, 날이? 송구스럽습니다만 마차가 준비돼 있으니 계단으로 올라가 주시면 경찰이 있는 대로 안내해. 좋아. 존 클레이는 태연하게 말하며 우리 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는 존스에게 호위되어 조용히 떠나갔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지하실을 나왔을 때 메리웨더가 말했다. 홈즈 씨, 우리 은행으로선 당신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험천만한 강도 공모를 치밀하게 탐지해 막아주셨으니. 저는 존 클레이를 응징하고 싶은 이유가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하면서 돈을 좀 썼는데 그건 은행 쪽에서 지불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저도 이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진기한 경험을 했고 붉은 머리 클럽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날이 셀 무렵 홈즈의 집에서 위스키 소다를 함께 마시며 그가 말했다. 왓슨, 처음부터 분명했던 건 붉은 머리 클럽이라는 요상한 광고에다 백과사전을 베낀다는 둥 그 모든 게 결국 아둔한 전당포 주인을 매일 몇 시간씩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야. 방법이 참으로 색다르긴 하지. 사실 그런 수법은 웬만해선 생각해내기 쉽지 않네. 날카로운 존 클레이가 공범자의 머리 색깔을 보고 생각해낸 것 같아. 전당포 주인을 유혹하는데 일주에 4파운드라는 미끼가 필요하긴 했지만 이 일이 성공하면 몇천 파운드가 생기는데 그까짓 돈이 문제였겠나? 그래서 광고를 내고 사무실을 빌리고 전당포 주인에게 응모하도록 부추겨 그가 매일 아침 가게를 나가도록 하는데 성공한 거지. 나는 그 직원이 보통 급료의 반만 받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네. 그가 그 자리를 원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본 거지.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탐지했나? 만약 가게에 여자가 있다면 애정 문제라고 추측을 했겠지. 그리고 그 가게는 워낙 규모가 작고 감시를 할 만큼 비싼 물건 같은 건 없어. 그렇다면 노리는 건 가게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득 그 직원이 사진광이라 지하실에 자주 들어간다는 말이 생각나더군. 지하실이라. 그곳이 바로 이 요상한 문제와 관계가 있는 곳이라는 짐작이 든 거야. 그리고 내가 윌슨 씨한테 직원에 대해 물었을 때 바로 그 악명 높은 존 클레이라는 걸 알았지. 그가 지하실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몇 시간씩 몇 개월 동안이나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어딘가 옆 건물로 굴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었다네. 자네와 함께 가게에 갔을 때 난 이미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지팡이로 길바닥을 두들겨 보았던 거라네. 굴을 가게 앞쪽으로 파들어가고 있는지 뒤쪽으로 파는지 알아보려고 말일세. 앞쪽은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벨을 눌렀는데 내가 바라던 대로 그자가 대답을 하더군. 전에 두세 번 그자와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얼굴은 못 봤었지. 그가 문을 열었을 때도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무릎을 봤어. 바지 무릎 부분이 몹시 닳고 더러웠던 건 자네도 기억나겠지. 며칠 동안 굴을 팠다는 거 아니겠나? 그때 알아낼 건 한 가지였어. 놈들이 뭐 때문에 굴을 파는가였지.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바로 시티앤서버밴 은행이 전당포와 등을 맞대고 있더군.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렸던 거라네. 그리고 난 음악회가 끝난 뒤 자네를 보내고 은행 이사를 만났던 거지. 그런데 놈들이 오늘 밤 범행을 하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 그건 붉은 머리 클럽이 해산됐다는 정보를 듣고 감을 잡았지. 그 의미는 전당포 주인이 이제 가게에 있어도 된다는 신호 아니었겠나? 다시 말해 굴을 다 팠다는 소리지. 그리고 굴이 완성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일을 할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지.
발견될 위험도 있고 금화가 다른 데로 옮겨질 사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게다가 토요일에 하는 게 가장 좋겠지. 도망치는데 이틀의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네. 그래서 오늘 밤 행동으로 옮길 게 틀림없다고 판단했던 거네. 아주 멋진 추리인데. 나는 정말 감탄이 나왔다. 추리의 연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네. 뭐 심심하지는 않았지. 그런데 벌써 지루해지려고 하는군. 난 언제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네. 그런데 이런 작은 사건들이 때로는 숨통을 트이게 하지. 그러고 보면 자네는 세상 사람들의 은인인 셈이야. 내 말에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럴지도 모르지. 구스타브 플로베르가 조르주주 상드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다네. 인생은 덧없고 예술이 바로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이야.